학교훈련 5 이 코스 김진원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이 나오면 스스로 막 위축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슴을 쫙 펴고 자신 있게 조사론을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조사론 우리가 땅 따먹기 하듯이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통해서 넓혀가야 돼요. 그러면 조사론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20문제 중에서 5문제 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사론 제 1장부터 쭉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둥이 4개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초 첫 번째, 두 번째가 설계, 세 번째가 자료 수집, 네 번째가 자료 처리,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둥에서 자, 첫 번째 사일조사 방법의 기초가 나옵니다. 기초. 자, 이 사일조사 방법의 기초는 우리 교재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제 1장에 과학과 조사연구 방법이 나오죠. 그죠? 먼저 과학, 그리고 조사, 연구.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이 기본 개념이 나와요. 기본 개념. 말 그대로 개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둥이 자, 개념 공부했으니까 형태, 절차, 조사 방법의 형태. 그리고 절차가 나와요. 자, 우선 과학, 조사, 연구 방법에서 보면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과학적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우리 17회 때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와버려가지고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적어도 3문제까지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리한 표가 있어요. 이미 유튜브에도 제가 강의도 공개를 해놨어요. 합격 설명회에서 했던 거. 먼저 1순위, 2순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순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제 1장에서는 먼저는 과학적 연구의 특징.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조사 논리. 논리에서 연역법이냐 그리고 균합법이냐 요거. 그 다음 사회복지 복지 조사의 특징, 뭐 필요성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도 은근히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윤리성이죠. 그죠? 사회복지 조사 윤리성의 문제. 우선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의 특징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 과학적 연구의 특징부터 보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과학적 연구는. 그 다음에 확률적 결정론. 그리고 일반적인 걸 추구하죠. 개별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 그리고 간결한 걸 추구합니다. 간결한 걸 추구한 건 뭐였죠?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한의 설명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다. 왜? 측정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쪼개야 돼요. 그게 바로 개념적 조작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자료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론이 같아야 하고요. 수정 가능하다. 즉 과학적 결론은 임시적이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과학적 결론 뭐라고요? 과학적 결론은 임시적이래요. 즉 잠정적인 것이에요. 잠정적. 자, 과학적 결론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과학적 결론 자체가 잠정적이니까. 즉 과학적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허위화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즉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아셨죠? 여기까지 정리해야 하고요. 따라서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면 틀리죠. 과학은 설명적이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까지 밝히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명. 즉 자료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설명, 원인까지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하고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즉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이다.
그리고 과학은 비규범적이다. 이걸 자꾸 바꿔요. 또 규범적이다 하면 안 돼요. 비규범적입니다. 무엇이 바르다. 그런 건 뭐 바람직하다. 이런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바람직하다.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비규범적이에요. 즉 철학이나 신념보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과학적 연구의 특징,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사 논리에서 연역법과 균합법에서 연역법은 뭐예요? 연역법이 양적 연구죠. 그 다음에 균합법은 질적 연구입니다. 연역법과 균합법. 자, 그 다음에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누구예요?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론으로부터 관찰로 가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균합법은 관찰로부터 이론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응, 여기 이응, 여기 기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론으로부터 뭘 끄집어내죠?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끄집어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연역법은 사전 가설 설정이고 균합법은 관찰하다가 자, 결론에 앞서서 뭐라 하죠? 유형을 발전시켜요. 자, 유형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설이에요. 이게 가설 뒤에. 그래서 사후 가설이죠. 여기는 사전 가설 설정. 여기는 사후 가설 설정에 들어가요. 균합법. 자, 다시 한번 이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것이고 균합법은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연역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쪼개는 거, 이 조작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가설 다음에 이 조작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작화는 질적 연구 과정이 아니라 양적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법칙, 그게 바로 이제 연역법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죽음, 이 주제로부터 주제 선정부터 가는 것이 균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과학 철학 하나가 또 나오죠. 그죠? 과학 철학. 조사 논리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이 과학 철학에서 누구 나와요? 과학혁명이 나오죠. 쿤에. 그죠? 과학혁명이 나옵니다. 자, 이 과학혁명에 가서 이 쿤. 자,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학적 이론의 선택, 즉 과학적 진리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에 결정된다. 자, 그리고 쿤이 말한 개념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이 패러다임, 한식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자연과학의 패러다임보다 폐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이 더 폐기될 가능성이 더 흔하죠. 그죠? 왜냐하면 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관찰되지 않았던 것들이 관찰되면서 이게 입증되면서 폐기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 진보는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하죠. 그죠? 패턴, 즉 정과학이었던 것이 정상과학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과학이 나타납니다. 즉 위기와 혁명을 거쳐서 새로운 정상과학, 그리고 새로운 위기와 혁명, 이렇게 계속해서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중에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응용조사, 순서조사, 양면성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응용사회과학이니까 응용조사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윤리성의 문제예요. 윤리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나올 1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0순위. 무조건 나오는 0순위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윤리성에서 특히 기억해야 할 거. 자, 고지된 동의에서 위험과 혜택 모두 다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꼭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사회적 이익이 조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익명성, 비밀성이죠. 지금 여기서. 그죠? 요거 익명성, 비밀성 중요합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자꾸 넓혀서 나와요. 자꾸 넓혀서 나와요. 근데 이제 안 나왔던 것들이 조금씩 건드려서 나오고 있는데 익명성은 뭐예요? 연구 조사자가 그 응답을 누가 했는지 완전히 몰라버리는 게 익명성이에요. 반면에 비밀성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밀성입니다. 자, 익명성의 단점, 비밀성의 단점까지 잘 체크하고 가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 뭐 이것은 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으로 가가지고 자, 이 기본 개념에 자, 이거 사회조사 방법은 맨 처음에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연구 문제가 있어요. 자, 기본 개념에서 먼저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자,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한다. 그죠? 가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적 정의를 한다. 개념적 정의를 하는데 이 개념적 정의가 뭐예요? 개념화라고 합니다. 이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구체화시켜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 구체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목적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자, 그래서 이게 순서가 먼저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하고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하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하는 순으로 오게 됩니다. 자,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를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명목적 정의 측정 가능 수준이에요? 아니죠. 측정 가능한 수준은 뭐다? 아니다. 즉 관찰 가능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측정 가능 수준인 것은 뭐다? 측정 가능 수준은 바로 조작적 정의죠. 그죠? 지금 여기는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고요. 자, 조작적 정의가 측정 가능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념을 쪼개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에서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연구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 즉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은 도피 비행과 지휘 비행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것이 명목적 정의예요. 근데 아직 애들한테 너 도피 비행하니 지휘 비행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더 쪼개야 하는데 지휘 비행은 미성년자가 하면 비행인 것을 얘기하죠.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또는 성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 여기 도피 비행 그 다음에 지휘 비행을 말한다. 나는 이것만 할 거다. 이렇게 했고 자 이걸 더 쪼갰어요. 도피 비행은 가출 그 다음에 가스나 본드를 흡입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성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더 쪼갠 게 이제 조작적 정의 여기.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개념들을 어떻게 한다? 질문으로 만들어내요.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종이에다 배치하면 설문지가 돼요. 자, 이 설문지가 뭐예요? 설문지는 표준화된 척도예요. 이게 표준화된 척도. 따라서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죠. 이 조작적 정의를 얘를 조작화라고 합니다. 조작적 정의의 산물이 바로 표준화된 척도예요.
설문지. 알았죠? 이 설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측정 도구인데 얘를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어디를? 현실 세계를 측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개념적 정의.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적 정의가 현실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설인데 이 가설은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요. 먼저 연구가설이 있어요. 연구가설. 그 다음에 연가설. 연구가설은요. 연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이에요. 연구 문제로부터 왔대요. 연구가설은. 따라서 얘는 A와 B. A고 이게 B였거든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따라서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끝나야 돼요. 즉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구하죠. 그죠?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연구해요? 그다음에 A와 B는 차이가 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연구 가설로 검증하지 않고 얘에 대한 반대 가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가설이에요. 따라서 연가설은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호 중요하죠. 기호 중요해요. 기호도 나와요. 기호도. 연구 가설은 H1. 요거 뮤라고 있는데 뮤2라고 뮤2가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연가설에서는 H0은 뮤2라고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뮤2라고 뮤2가 같다.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지금 연구가설이 참이길 바래요? 연가설이 참이길 바래요? 연구 문제로부터 직접 온 게 연구가설이니까 얘가 참이길 바라겠죠. 연구자는 이게 참이길 바라고 이것은 거짓이길 바라는 겁니다. 연가설이 거짓이어야지 얘가 참으로 되게 되니까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연가설은 우연에 의해서 즉 개입의 효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술되는 가설이 바로 연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았죠? 연구자는 지금 연구가설이 참이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통계적 가설 검정에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그리고 검정력이 나와요. 이 표 잘 기억해야죠. 표. 그죠? 알파 오류, 그게 바로 제1종 오류죠. 제1종 오류. 여기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가. 그지만 이제 이게 표 제가 제시한 만들어 놓은 표 기억나면 풀릴 겁니다. 그죠? 이거 알파 오류는 제1종 오류죠. 따라서 제1종 오류가 뭐예요? 유의 수준이죠. 제1종 오류가 증가되면 유의 수준도 증가됩니다. 따라서 왜? 얘와 얘는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유의 수준은 높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신뢰 수준이 증가되게 되면 그러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죠. 그죠? 99%의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유의 수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95%의 신뢰 수준은 5%의 유의 수준을 허용한다는 것이니까 95에서 99로 증가되게 되면 유의 수준은 5에서 1로 그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서 유의 수준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1종 오류도 감소되는 거죠. 왜? 유의 수준과 제1종 오류는 같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와의 관계에서 제1종 오류가 증가되면 제2종 오류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거 관계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오류, 즉 제2종 오류와 그 다음에 검정력과의 관계 알아야죠. 제2종 오류, 즉 베타 오류가 증가되게 되면 검정력은
낮아지게 되죠. 왜? 검정력은 1-베타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또 하나,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과의 관계에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서 유의 수준이 클 때 연가설을 어떻게 합니까? 기각하죠. 유의 확률이 크면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 그거 마치 공식처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까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념 중에 지금 보니까 연구 문제라고 하는 개념 들어가 있고요. 가설이라는 개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그다음에 여기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개념은 뭐예요? 변수 플러스 뭐예요? 상수예요. 자, 상수는 값이 하나, 변수는 값이 둘 이상인 거. 모든 변수는 개념이죠. 하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죠. 모든 변수는 개념이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죠. 변수는 모든 변수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또 나와요. 변수의 종류가 나오는데 속성에 따른 분류, 연속성 유무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독립, 종속, 그다음에 매개 변수, 조절 변수, 그리고 통제 변수, 선행 변수,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먼저 이 기능에 따른 변수 얘기하기 전에 이 연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문제 서술할 때 정의관계, 부의관계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변수 관계에서. 그죠? 정의관계, 부의관계 다 쓰일 수 있어요. 똑같이 가설에서도 정의관계, 부의관계 다 쓰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변수로 좀 가가지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죠. 영향을 받는 변수는 종속 변수고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은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오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자,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자,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변수가 그 문장에서 존재하는 변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경제 여건, 복지 정책, 빈곤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 중에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뭐냐? 먼저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아셨죠? 자,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라고 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자, 복지 정책이 영향을 줘요. 독립 변수. 빈곤 감소, 얘가 종속 변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변수, 제3의 변수, 얘가 이제 무슨 변수인지를 봐야 하는데 이 변수는 얘 여건에 따라서 얘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이 범주 둘로 나눠지는데 이때 얘가 조절 변수이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교육 수준에 따라 기부 액수가 달라진다 라고 하면은 뭐뭐에 따라라고 했다고 무조건 조절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육 수준에 따라 기부금이 액수가 달라진다 라고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딱 2개예요. 교육 수준하고 기부액.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뭡니까? 매개 변수 고를 때, 자, A, B에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이제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고 얘 종속 변수로 생각한 거죠? 연구자는. 내가 알고 봤더니 C가 있어서 A가 C가 B에 영향을 줄 때 이때 C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봐요. 방향. 즉 연구자가 생각했던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 그리고 연구자가 생각했던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가 바로 매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만약에 통제해버리면 A와 B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조사 방법의 절차로 형태의 절차로 가야 하는데 이 형태에서는요. 조사 이유, 조사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뭐가 있죠? 자, 탐색, 그 다음에 기술, 설명 이렇게 나뉘죠? 자, 탐색적 조사는 자, 여기 형태에서 자, 먼저 조사 이유, 즉 연구 목적이에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3가지 탐색, 그 다음에 기술, 설명이에요. 탐기설, 그죠? 근데 탐색적 조사는 얘를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탐색적 조사를 해야 기술적 조사가 가능하고 기술적 조사를 해야 설명적 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탐색적 조사는 기술적, 설명적 조사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의 조사입니다. 이 탐색적 조사에다가 사전 조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조사는 무슨 관계? 상관관계.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탐색적 조사는 연구 문제를 이제 형성, 가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탐색적 조사는 인재 연구 문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기본 개념에서 연구 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인재 연구 문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가설 설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기술적 조사는 자,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거. 그다음 이제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까지 가는 거죠. 왜?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 조사. 바로 이게 설명적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시간적 차원으로 나뉘게 되죠. 시간적 차원인데 이 시간적 차원 둘로 나눠서 세로종자 종단조사와 그 다음에 가로 횡자 횡단조사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 종단조사는 수일, 수주일, 수개월, 수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계열 분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종단조사에 세 가지가 존재하죠. 패널 조사, 동년배, 즉 코호트 조사, 그 다음에 추세 연구, 추이 연구,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종단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동일 주제이고 반복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조사만 한다고 종단조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일 주제를 가지고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공통점은 뭐예요? 첫 번째, 동일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반복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의 공통점에 해당되는데 얘들의 차이점은 패널 조사는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매번 조사할 때마다 똑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년배, 코호트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죠. 반복 조사할 때마다 대상자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그런 조건, 응답자에 대한 조건이 없죠. 매번 조사할 때마다 뭐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조사는 누구죠? 바로 패널 조사이죠. 그죠? 얘는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 조사 내용만 바뀌고 연구 응답자는 바뀌지 않아요. 연구 대상은. 따라서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게 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이 패널 조사에서 중요한 거 단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패널 탈락, 패널 손실, 패널 사망이라고 하는 거 응답자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패널 조건화입니다. 패널 조건화. 우리 그 델파이 기법 있잖아요. 델파이 기법이 바로 이제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문가 패널. 그래서 익명으로 계속해서 우편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델파이 기법에서도 단점이 뭐냐면 조사 대상자를 유지하기 어렵다. 마치 패널 조사에 패널 탈락처럼 응답자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알았죠? 그다음에 패널 조건화는 뭐죠? 패널 조건화는 응답자가 똑같은 응답자가 계속 반복 조사,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반복 조사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전에 응답해 왔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과 응답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의 결과를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그냥 응답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패널 조건화입니다. 패널 조건화는 연구 결과를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장단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 그나마 얘 둘 중에서는 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장단점도 간단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누구예요? 종단조사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차에서 문제 제기 단계, 조사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분석, 해석, 연구보고서 작성까지 가줘야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절차, 여기 그러니까 3장에서 또 하나가 우리 오류가 나오죠. 해석상의 오류.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만 좀 나온 적이 있었고 개별주의적 오류와 환원주의적 오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제1 사회복지, 사회조사 방법, 기초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내용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사회조사 방법의 설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자, 설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기둥을 뭐 나눠 가지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각 챕터별로 무엇이 나온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는 일단 질문지 작성이 나와요. 자, 형태, 절차 다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측정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질문지를 작성해야 돼요. 질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조작적 정의까지 해가지고 개념이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쪼개진 개념을 아까 너 담배 피니? 너 술 마시니? 이런 물어보면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지를 만들 때에는 가설로부터 가표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가설로부터 가표를 만들어. 가표? 가표가 뭐예요? 가표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조사 항목과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어요? 세부사항 들어가 있죠. 우리 시험에 요것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사 항목은 명목적 정의 수준에 들어가고 세부사항이 조작적 정의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가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질문문항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거 그리고 만들어진 질문 자체를 배치할 때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제 특히 거기 기억해야 할 것 중에 질문문항 작성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용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죠. 그죠? 일본인들의 문화 이렇게 물어봐야지 외놈들의 문화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또 구어체 문장 사용하는 거, 문항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들을 배치할 때 매몰 비용 효과를 고려한다고 그랬죠. 매몰 비용 효과, 그죠? 맨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것들 물어봐야죠. 막 민감한 거 물어보게 되면 안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 첫 질문 흥미로운 거, 객관적인 거 이런 거 물어봐야 하는데 다만 이제 앞부분에 중요한 질문을 물어봐야죠. 왜? 뒤쪽으로 갈수록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문제장은 어떻게 한다? 분리 배치한다. 그죠? 함께 배치한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검사, 사전조사라고 하는 거. 탐색적 조사는 아까 예비조사라고 했습니다. 사전조사가 아니라 자, 사전조사는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오류가 있을지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20명에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약식 질문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질문지로 하는 겁니다. 본래 질문지로. 자, 그게 이제 이게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이 5장에 보면 이 질문지는 척도이면서 척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과 척도가 나와요. 측정과 척도. 자, 질문지는 이거 자체가 측정 도구입니다. 그죠? 사이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나 체중계로 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안은 이거 자체가 측정 도구이면서 즉 척도이면서 척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 게 있죠. 제5장에서 뭐? 속성에 따른 분류. 그죠? 속성에 따른 즉 측정 수준, 속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명목 변수. 그 다음에 명목 변수를 포함하고 더 있는 거 서열 변수. 서열 변수까지 다 포함하고 등간 변수. 그죠? 이거 다 포함하고 더 있는 게 비율 변수죠. 이렇게 즉 명목적 측정, 서열적 측정, 등간적 측정, 비율적 측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높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낮은 수준의 척도이고 낮은 수준의 측정이고 자, 변수, 낮은 수준의 변수, 높은 수준의 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속성에 따른 변수이면서 그죠? 자, 근데 높은 수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응답률은 어떻게 돼요? 응답률은 어떻게 돼요? 응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높은 수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에서 자, 이 변수, 척도 변환 또는 변수의 변환에서 높은 수준 거는 낮은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낮은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목 변수, 서열, 등감, 비율 변수 얘를 짝짓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까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명목 변수에서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 최빈치, 백분율, 교차 분석 이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서열적 측정, 서열 변수에서 가능한 이 통계 분석 방법은 중앙값, 즉 중위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이제 등간 변수에서는 산술 평균, 그리고 비율 변수는 기하 평균까지 모두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명목 변수에서 가능한 방법은 서열은 다 가능하면서 하나 더 있는 것이고, 등간은 얘들이 하는 거 다 가능하면서 하나 더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았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들. 자, 그 통계 분석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 등간 변수는 가감만 가능하죠. 가감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비율 변수가 가감 승제까지 모두 가능한 거. 자, 등간 변수 임의의 0점, 여기는 절대 0점입니다. 비율 변수는. 자, 그 정도. 그 얘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죠? 우리 측정의 원칙에서 상호 베타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 다 기억하죠? 자, 거기까지 체크해 놓고, 그다음 이제 이 척도에서 명목 변수를 질문지로 만들면 명목 변수를 측정하는 질문을 만들면 그게 명목적 척도가 돼요. 명목 척도. 반면에 이제 서열 변수를 이제 그러니까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우선 평정 척도, 그다음에 리커 척도, 그다음에 누적 척도. 누적 척도에는 뭐가 들어가죠? 누적 척도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자, 거트만하고 보가더스 들어가죠.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 척도, 누적 척도, 거기까지. 특히 이제 리커트 척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리커트 척도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자, 사전평가자 따로 씁니까? 안 씁니까? 사전평가자를 따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측정에 동원된 모든 문항이 동일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신뢰도, 타당도. 자, 여기 이제 측정 도구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섯 번째, 이 만들어진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한지, 신뢰도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지 타당도 검증을 해야 돼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와요. 지금 이게 순서거든요. 대로. 자, 근데 신뢰도. 자, 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 기억해야죠. 이거 먼저 뼈대 잡아야 돼요. 뼈대 몇 개 나오죠? 5개 나오죠. 먼저 조사자 간의 신뢰도.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 그죠? 재조사법이라고 하는 거. 이 재조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복수양식법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분법. 자, 이 반분법의 연장. 그게 뭐예요? 크롬바 알파.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재조사법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조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복수양식법. 이것은 유사한 형태의 두 개의 측정 도구죠. 동일한 양식의 측정 도구가 아니라, 자, 얘는 이제 여기서는 검사 요인이 발생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도구 요인이 발생되죠. 복수양식법에서는.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반분법. 자,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한 측정 도구의 문항들 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도를 통해서 신뢰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증가하면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지게 돼요. 따라서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이 타당도로 가야 하는데, 이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 자, 타당도 측정 방법도 먼저 뼈대 구축해야 돼요. 뼈대 구축. 먼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 이 구성체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분법을 이분절 기법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 이분절 기법으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당도에서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나오는데, 이 기준 타당도에 네 가지가 있죠.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집단 비교법, 그리고 기준 문항에 의한 타당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체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그리고 마지막 요인 분석. 요거 특히 이제 이 판별 타당도는 나왔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들은 다 나왔었죠.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수렴 타당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타 관계인데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자, 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신뢰도가 있으면 반드시 타당도가 있다. X. 그죠? 근데 타당도가 있으면 반드시 신뢰도는 있죠.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비대칭적 관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측정의 오류. 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신뢰도에 3문제 나올 수 있고요. 타당도에 3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측정의 오류가 나와요. 측정의 오류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나옵니다.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비체계적 오류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죠? 비체계적 오류를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 또는 문화적 편견 이거 다 체계적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대상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측정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7번째 뭐 해야 돼요? 도구 만들어졌으니까 측정할 대상을 결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표집입니다. 표본 추출이죠. 표집이에요. 자, 여기가 또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번에도 어떻든 2문제 이상, 3문제 보통 4문제까지도 나왔던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표집에서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여기 표집에서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죠? 전수조사라고 해요. 자, 전수조사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러면 통계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통계치는 이거 통계치는 뭐예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모집단의 값인 모수 또는 모수치, 모는 모치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전수조사에서는요. 모수치와 통계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같으니까. 아셨죠? 근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요. 여기서 일부만 뽑아요. 일부 샘플을 일부만. 이게 바로 표본이에요. 자, 우리가 혈액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지는 않죠. 그죠? 조금만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 자, 이 표본만 조사한 것이 뭐냐면 표본조사예요. 자, 이 표본조사. 이 표본조사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러면 통계치가 나와요. 근데 이 통계치는 표본의 값이죠. 모집단의 값은 아니죠. 그죠? 결국 이 표본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걸 통해서 아마도 모수치가 이게 나오는 것 보니까 표본 통계치가 표본의 값이 이걸로 나오는 것 보니까 아마도 모수치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모수치와 통계치 간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얘들은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 이걸 바로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즉 표본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사실상 표준 오차하고도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따라서 표본 오차가 증가, 표집 오차가 증가되면 표준 오차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전수조사,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에서는 아까 표집 오차가 발생됐어요? 아니죠. 통계치와 모수치는 같았잖아요. 따라서 전수조사는 이런 거 발생되지 않아요. 표본 오차. 표본조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표본 오차도 있지만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표본 오차. 즉 이게 뭐예요? 비표집 오차라고 하죠. 이걸 비표집 오차라고 하거든요. 자, 이 비표집 오차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비표집 오차예요. 자, 설문지를 다 회수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막 입력해. 입력하는데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거예요. 막 값을. 그것도 비표집 오차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전수조사에서도 발생되는 것이고 표본조사에서도 발생이 돼요. 왜? 둘 다 설문지에서 값을 분석하기 위해서 값을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자,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 이제 봐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이제 증가시키면 이걸 점차 증가시키면 그러면은 이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표본이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이걸 값을 구해서 이걸 추정하는 것보다는 이걸 크기를 막 키워가지고 하게 되면 이 모수치와 통계치의 값은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따라서 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은요. 증가된 표본으로 인해서 자, 얘가 증가되면은 이 증가된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대표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증가된다. 증가되는 거예요. 알았죠? 증가되면 표본 오차는 감소된 겁니다. 알았죠?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표본 오차는 뭐라고요? 표본 오차는 감소된다고 했죠. 근데 비표본 오차는 증가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한 가지 기억해 놓고 있고요. 여기 비표본 오차, 표본 오차에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모집단의 동질성, 이 모집단이 동질적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뽑아도 흰색만 뽑히겠죠. 따라서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모집단의 동질성이 높으면 표본의 대표성도 높는 것이고 표본 오차는 감소하는 겁니다. 알았죠? 만약에 이질적이면은요, 막 여기 빨간색도 있고 막 노란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얘가 그냥 하얀색만 뽑혀버리면 이건 표본을 모집단이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표본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질적이면 표본의 대표성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표집 오차는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신뢰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요,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신뢰 구간이 넓어져요.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 이거 통계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를 가지고, 이게 표집 오차, 표본 오차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뢰 수준을 높이게 되면 신뢰 구간이 넓어져요. 즉 표본 오차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았죠? 자, 이걸 신뢰 수준을 증가시키면, 자, 신뢰 구간이 넓어져요. 따라서 표본 오차는 증가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얘 둘의 관계, 비례 관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정비례 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자,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본 오차는 증가된다. 따라서 신뢰 수준을 연구자가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부작용으로 이게 표집 오차가 표본 오차가 증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막 온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막 끓이고 싶은데 여기 막 거품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얘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신뢰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장은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표집으로 가져야 하는데, 자, 여기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것을 이거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표집. 즉 표본 추출이죠. 표본 추출할 때 이걸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표집. 자, 여기서 확률 표집과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게 돼요. 이 확률 표집 네 가지가 있죠. 단순 무작위 표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그 다음에 진락 표집. 진락 표집이 군집 표집이죠. 자, 여기서 체계적 표집. 요거 맨 처음에는 이것은 표집 맨 처음에는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부터는 표집 간격만큼 뽑는 거죠. 주기성이 있을 때, 표집들이 주기성이 있을 때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층화 표집. 요것도 셋으로 나뉘죠. 비례 층화 표집, 비비례 층화 표집, 그 다음에 최적 분할 비비례 층화 표집. 이 최적 분할 비비례 층화 표집을 이걸 가중 표집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얘들은 모두 다 확률 표집이죠. 자, 우리 비비례 층화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 나오면 안 돼요. 확률 표집이죠. 왜? 층화 표집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층화 표집에서 중요한 거,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의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 오차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하게 되죠.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돼서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층화 표집이 더 대표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표집 방법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진락 표집, 군집 표집은 다단계 표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집에서는 네 가지가 있죠. 편입 표집, 그다음에 유입 표집. 유입 표집을 의도적 표집이라고도 하죠. 할당 표집,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 자, 할당 표집과 층화 표집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이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맞는데,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맞는데, 근데 그 하위 집단으로서부터 그 표집을 할 때 여기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확률 표집은 양적 연구에서 선호하고요. 얘는 질적 연구에서 선호합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도 확률 표집은 가능합니다. 알았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비확률 표집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확률 표집에서 이 확률 표집은요. 어떤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동일 확률 선정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동일 확률 선정법을 적용하고 있죠. 자, 이 동일 확률 선정법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성이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아요. 확률 표집이. 알았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대표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우리 시험에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완벽하게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한다. 얘가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의도적 표집에서 이제 또 더 많죠. 이게 질적 연구에서. 그죠? 애외 표집, 준애외 표집, 최대 변화량 표집. 그죠? 뭐 등등등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모두 다 질적 연구에서 쓰이고 있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갑니다. 이제 참고로 조사론을 이 지금 요약 강의만 듣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시험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면 이 강의로만 절대 공부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그 1급 학생 핵심 요약 강의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을 때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조사로는 충분히 점수를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최대한. 알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이 나와요. 자, 이 자료 수집에서 먼저 질문지법이 나오죠. 8번에 8장에 보면 자료 수집 질문지법이 나와요. 이 질문지법은요. 설문지법은 얘는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응답자가. 근데 읽고 쓸 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지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가는 거예요? 면접법으로 가는 거예요. 면접법의 경우에는 읽고 쓸 줄 몰라도 돼요. 응답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구두 표현만 가능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이제 근데 구두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면접법을 못하죠. 그래서 10장에 관찰법이 나오는 거예요. 관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근데 질문지법이 이게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우편조사하고 그다음에 전화조사 이 2가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면접법에서는 표준화된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 이 2가지 관찰법에서는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이 있거든요. 근데 참여관찰, 비참여관찰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게 우리의 질적 연구에서 이 참여관찰이 완전 참여자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참여관찰이 완전 관찰자로 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전 참여자는 임익입니까? 에틱입니까? 임익이죠. 내부자적 시각이죠. 완전 관찰자는 에틱이죠. 그죠? 외부자적 시각이죠. 자, 거기까지 연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질문지법을 그러니까 뭐 집합조사나 배포조사 이거는 이제 5회 때 딸랑 한 줄씩밖에 안 나왔어요. 우편조사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편조사에서 회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면접법과 관찰법으로 가서 면접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9장에서 한꺼번에 다루어져 있네요. 우리 책에서. 그죠? 면접법, 관찰법. 자, 프로빙이 가능한 거 누구예요? 프로빙. 비표준화된 면접이죠? 얘가 프로빙이 가능하죠. 프로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타당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표준화된 면접은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자, 이제 10장으로 가게 되면 비반응성 자료 수집이 나옵니다.
자, 비반응성.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자기가 연구 대상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비반응성 자료 수집의 경우에는 이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리적 흔적 관찰에서 마모 측정이나 퇴적 측정. 그다음에 이제 2차 자료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2차 자료 분석 중요합니다. 자, 결집값을 복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통계적 기법으로 그 결집값을 대체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문제가 있죠. 또 하나 더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정도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비반응성 자료 수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2차 자료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용 분석이죠. 이 내용 분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랬죠? 그러면 내용 분석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론서만 띠딱 빨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론 강의에서 막 그 강의자가 아무리 이건 뭐 중요합니다 하면서 막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그건 한 번도 안 나왔으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내용 분석을 맞추고 싶다. 그건 나온 문제를 싹 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어떻든 이제 내용 분석은 조심하실 거 우리 이제 기억할 거 현재 잠재적 내용 모두 분석 대상이 되고 객관적인 연구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이제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집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기록된 것만 이것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에서 누가 더 상위 단위예요? 맥락 단위가 더 상위 단위죠. 기록 단위보다. 자, 그 정도 좀 다시 기억해보고 계시고요. 하고요. 그 다음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11장. 자, 11장을 어려워해요. 이 11장이 바로 실험 설계거든요. 실험 설계. 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x, y 집어넣어 놓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다른 것들이 절대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즉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적 타당도 이 실험 설계 이제 타당도 중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거 이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자, 우선은 내적 타당도냐 그다음 이제 외적 타당도 요거 뭐 이걸 구분하는 문제라기보다도 내적 타당도와 플러스 외적 타당도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겁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예. 뭐 더하기로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근데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죠. 즉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죠.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배제할수록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즉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정도 이게 내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도. 예. 자,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 여기서 이제 저해 요인에 보면 저해 요인, 우연한 사건, 그리고 성장 요인. 자, 우연한 사건은 시간 간격이 존재하면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하면 이게 발생될 수 있어요. 성장 요인은 우리 시험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몇 개월 진행하고 봤더니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나빠졌다. 이런 말 나오면 성숙 요인이죠. 왜?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요인과 그 다음에 도구 요인.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죠. 검사 요인은 똑같은 동일한 응답 대상자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2번 이상 하게 되면 검사 요인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동일한 측정 도구라고 하면 검사 요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전 검사 도구와 사후 검사 도구가 서로 다르면 그것은 도구 요인이에요. 자, 근데 도구 요인에서 측정 도구가 다를 때에도 도구 요인이 발생되지만 검사자가 달라질 때에도 도구 요인은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 관찰이나 면접과 같이 검사자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의 경우에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자가 달라질 때 도구 요인이 발생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추가시켜야 하고 반드시 실험 대상 변동은 사전 검사에서는 몇 명이었는데 사후 검사에서 줄어들게 되면 실험 대상의 변동이죠. 통계적 회계는 극단의 값을 취할 때이고 그죠? 그다음 이제 개입의 확산은 특히 이제 실험 설계에서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지만 유사 실험 설계와 같이 자연 환경에서 연구할 때에는 개입 효과를, 즉 모방 효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중에서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 집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몰라야지 되는데 그걸 알 때 개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과의 상호작용은 일단 선택의 편의가 있는 상황에서 우연한 사건이나 성숙 요인이 발생되면 그건 선택과의 상호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외적 요인이 하나가 뭐죠? 바로 선택의 편의죠. 그죠? 사전 검사,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다를 때 이게 선택의 선정 요인이죠. 자, 그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이제 이걸 실험실 밖으로 이제 그걸 일반화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실험실 밖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냐? 외적 타당도. 이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걸 가지고 연구한 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죠. 그죠? 실험 처리가 일반성이 없을 때, 생태적 대표성이 떨어질 때, 플라시보 효과, 즉 조사 반응성, 이것도 이제 이게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 설계에 4가지 기본 요소 있잖아요. 4가지 기본 요소. 자, 통제 집단,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 그 다음에 원인 변수의 조작, 그 다음에 사전 사후 검사, 이렇게 있죠. 자, 이 순수 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그리고 솔로몬 내 집단, 그리고 유인 설계,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얘들은 다 실험실 연구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에 따라서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얘는. 알았죠? 유사 실험 설계는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이고, 얘는 무작위 할당이 없을 때 유사 실험 설계죠. 그죠? 유사 실험 설계에서 단일 사례 연구는, 아니 우리 단일 사례 연구가 그 단순 시계열 설계는 얘는 얘는 통제 집단이 없죠.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 집단이 없는 것을 거기다 추가시키는 걸, 통제 집단을 추가시킨 게 바로 복수 시계열 설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개입 전에 여러 번 측정하고 개입 후에도 여러 번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있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그래서 비동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리고 여기 유사 실험 설계에다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한다고 하면 틀려요.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거.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순수 실험 설계와 실험 설계 이제 유형인데요. 여기서 지금 유형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우리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일단 공부하게 되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2문제 맞추고 여기 유형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유사 실험 설계와 순수 실험 설계의 차이점. 얘가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내적 타. 자, 얘는 내타가 높아요. 내타가. 반면에 얘는 외타가 높아요. 외타. 알았죠?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실 밖에서 하는 연구예요. 외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험실 내에서 하는 이 순수 실험 설계는 내타가 높은 것이고. 자, 그리고 솔로몬 내 집단. 아까 제가 여기 순수 실험 설계의 솔로몬 내 집단은 통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묶인 거죠.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가 제일 높은 것은 솔로몬 내 집단이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전실험 설계까지 좀 공부를 해놔야하는데 전실험 설계는 1회 검사 설계. 1회 검사 설계는 뭐예요? 1회 전실험 설계에서 3가지를 알아야 돼. 3가지. 1회 검사 설계.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 그죠? 이 3가지인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근데 1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1회 검사 사례 설계로 나왔습니다. 1회 검사 사례 설계. 이거는 이제 먼저 전쟁 영화 보여주고 유치원 아이들 5명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요. 알았죠? 5는 지금 observation은 이제 약자로 제가 쓴 겁니다. 관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값 하나 나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한번 측정하고 이게 1회 검사 사례 설계예요. 근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얘는 여기다가 앞에 한 번 더 측정하고 그다음에 전쟁 영화 보여주고 2번 측정하고 2번째 측정하고 그 얘 차이에 그냥 사전 한번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정태적 집단 거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얘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요거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고 통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 검사 한번 한 겁니다.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먼저 1회 검사 여기에서 사례에서 여기서 이제 한 번 측정했잖아요, 지금. 그죠? 5명에 대해서 이게 실험 집단인데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중에 뭐 20명 있으면 그중에 이 5명은 전쟁 영화 보여주고 폭력성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전쟁 영화 보지 않은 아이들 그 통제 집단으로 보고 얘들을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5명에 대해서. 그래서 얘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단일 사례 연구로 가야 단일 사례 연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여기 이제 11번, 그다음에 12번 단일 사례 연구인데 단일 사례 연구는 우리 이 실험 설계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는 지금 우리 실천 기술론의 문제가 이게 평가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일 사례 연구. 얘는 1개인, 1조직, 1가족, 1지역사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 조직, 가족, 지역사회 다 연구 대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얘는 기초선과 개입 국면으로 나뉘죠. A, B로 나뉘죠.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개입을 가지고 얘를 나누는 거죠. 개입 전과 개입 중이죠. 개입 후가 아니라. 개입 중에 측정하는 거죠. 요거. 자, 욕설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욕설을 하는 빈도를 월, 화, 수, 목, 금 측정해요. 그리고 개입하면서 얘가 욕설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측정하죠. 개입하면서 측정하죠. 월, 화, 수, 목.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측정하는 거.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알지만 A, B, C, D 설계가 바로 다중요소 설계라고 하죠. 그죠? 기초선 이후에 여러 번의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근데 다중요소 설계는 A, B, C, D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뭐 이렇게 쭉 가도 그것도 다중요소 설계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A, B, A, C, A, D 뭐 이런 형태도 뭐 이것도 다중요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A, B, C, D 설계 그러니까 다중요소 설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았죠? 뭐 D 설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 B, C, D 설계로만 보게 되면 얘는 다중요소 설계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이월 효과, 그다음에 순서 효과, 그리고 우연한 사건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D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A, B, C, D에서 D 단독 효과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게 되죠. 근데 이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복수 기초선 설계죠.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대상, 여러 문제, 여러 세팅에 적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수 기초선 설계에서 자, 갑을병 어르신에 대해서 개입할 때 갑 어르신 기초선하고 개입할 때 을 어르신은 기초선 계속 가다가 갑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개입하게 되죠. 그다음에 병 어르신도 을 어르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 시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입의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일부 연구자에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개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연구 대상자를 증가시키게 되면 내적 타당도는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입의 평가는 변화 파동, 변화 경향, 변화 수준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고 유의성은 시각, 통계, 그리고 임상. 통계에는 평균 비교, 그 다음에 경향성, 접근까지.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뭐 17회 때는 4문제나 나와 버렸지만 보통 이제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질적 연구 주관 그리고 기술 탐색 기술 설명 중에서 탐색 기술까지 가고 있고요. 총체적 관점이고 이거 자연주의적 연구조사라고 합니다. 이거 자연주의 아셨죠? 균화법이고 연구도로서 연구자.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질적 연구는
인식론이 해석주의고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즉 경험주의죠. 따라서 우리 시험에 해석주의, 경험주의, 해석주의, 실증주의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질적 연구가 타당도가 높습니까? 양적 연구가 타당도가 높습니까? 당연히 질적 연구가 타당도가 높죠. 양적 연구는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요. 자, 정성적 차원, 정량적 차원, 그죠? 질적 연구가 정성, 그 다음에 양적 연구가 정량적 차원. 우리 그 근거 이론에서 이 근거 이론의 코딩이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선택 코딩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개방 코딩 다음에 추 코딩 다음에 선택 코딩으로 그 순서가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자,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기적 관여도 나왔고 지속적 관찰이나 삼각 측량. 삼각 측량이 다각화죠. 삼각 측량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동료 디브리핑이나 부정적 사례 분석 이거 다 나왔어요.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삼각 측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론적 삼각 측량 중에 하나가 바로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 연구죠.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4장에서 드디어 이제 욕구조사와 그다음 이제 평가조사죠. 자, 여기 욕구조사 중에서요. 이 브래드쇼가 제시한 이 욕구, 이 욕구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즉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표현적 욕구, 그다음에 비교력, 상대적 욕구. 자, 여기서 이제 포커스 그룹, 이 초점 집단하고 그다음에 명목 집단, 델파이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초점 집단에서 기억해야 할 게 초점 집단에서는 주도권이 조사자의 그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가 그 과정상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과정상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이 초점 집단에서는 연구자는 조사자는 질문자라기보다도 관찰자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명목 집단은 소집단 투표제라고 하죠. 그죠?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하는 거죠. 우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 흐름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 조사자,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류 편승 효과나 후각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죠? 델파이 기법은. 그리고 뭐 참고로 이거 지금 명목 집단이나 초점 집단 그 델파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사회복지론이나 행정론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뭐였죠? 우리 이 델파이 기법에서 자, 극단적인 의견의 경우에는 즉 창의적인 의견은 합의를 위해서 빼버리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창의적인 의견들이. 그리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패널 조사의 문제점이 나오죠. 그죠? 응답자 수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이제 조정자가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막 끌고 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평가조사인데 이 평가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형성, 총괄평가. 자, 형성평가 이거를 과정평가라고도 하죠. 과정평가. 얘를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총괄평가. 얘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요. 얘를 성과평가라고도 하죠. 그죠? 이 총괄평가 안에 뭐가 있어요? 총괄평가 안에 자, 총괄평가 안에 효과성 평가와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로 나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자, 그러니까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로 나뉘고요. 자, 효과성 평가는 다시 산출 평가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로 나뉩니다. 효율성 평가는 비용, 편입 분석하고 그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뭐요? 투입만 양화시키죠. 비용 편입 분석은 투입과 산출 성과 모두 양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평가조사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자, 네 번째 자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작성이에요. 이 부분은 6회까지 시험에 나오다가 지금 이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고려사항, 그다음에 문체, 양식 이거 뭐 간단한 문제니까 반드시 좀 한 번 정도 그냥 정리해 놓고 가면 좋겠고 보고서 형식 내용 중에서 자, 연구 결과는 본론에 작성합니까? 맞죠. 결론이 아니라 본론에 작성한다는 거 반드시 좀 그 정도 기억해 놓고요. 자, 조사론 또 이거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 놨는데 자, 이게 지금 공부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뭐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은 많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제가 전체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되면 지금 공부가 돼 있는 것이고 다시 또 이게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럼 다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